반갑습니다. 생교평가단 신희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박 선생님이 예. 특별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달쯤에 한번 검색을 챗GPT를 통해 가지고 뭘 좀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사이에 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용은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던 어떤 원자량의 기준이 탄소, 질량수 12번 탄소의 12분의 1을 원자량의 단위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어떤 과학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자량의 기준이 수소에서 탄소로 바뀐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 줘.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수소를 기준으로 19세기 초반에 그랬고요. 돌턴의 원자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를 1로 삼고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계산을 했다. 그랬는데 19세기 후반에 대해서 산소의 원자량을 16으로, 산소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걔를 16으로 정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유는 탄소가 다양한 화합물을 이제 산화물로 지구상에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측정이 좀 쉬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팩트에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1969년도, 60년대, 61년도, 요때를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동위원소 개념이 확립이 되면서 예를 들어 산소는 16번 산소, 17번 산소, 18번 산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화학자들, 우리 주기율표에서 산소의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동위원소들의 질량 평균을 가지고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보다 조금 높은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의 경우에는 화학자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는 그냥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동위원소들도 같이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쓰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물리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6번 산소랑 17번, 18번 산소는 엄밀하게 다른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구분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탄소로 바뀌어서 이제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소에서 산소에서 탄소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탄소로 기준이 변경된 과정을 보면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량 계산이 애매해졌다라는 거는 이게 물리학자들하고 화학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좀 물어봐야 되는 건데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얘기해 버렸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얘가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대한 맥락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반말이에요? 그렇죠. 존댓말 하지 않아요, 원래? 이제 좀 쉽게 친구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판단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산소의 경우 16번, 17번, 18번 동위원소가 이렇게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16번만 사용하면 16일 텐데 16보다 조금 높게 나오겠죠. 17번, 18번만큼의 그 비율만큼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탄소로 바뀌었대요. 그럼 탄소도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그쵸? 예. 자, 일단 여기서 벌써 할루시네이션 발생했어요. 탄소 12는 자연계에서 딱 하나만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은 탄소는 12번 탄소가 있고 14번 탄소가 그래서 우리가 탄소 동위원소법이라고 하는 게 이 동위원소를 가지고서 5700년 반감기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좀 이상하죠. 물론 탄소 12는 딱 하나 가져요. 근데 탄소가 12번 탄소가 있고 14번 탄소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생계부에 가서 그대로 쓰면은 이제 대학 교수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예. 좀 이상한데
자기 수정 능력이 있는지. 탄소 12는 당연히 질량수 12인 탄소인이 자연계에 단 하나 존재하겠지. 그런데 탄소 14가 동위 원소로 존재하는데 왜 산소에서 탄소로 기준이 바뀐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설명한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산소의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으로 볼래? 아니면 산소 16번 질량수를 가진 산소만 기준으로 할래? 결국 이 맥락이 뭐냐면은 물리학자와 화학자의 싸움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산소로 왜 바뀌었는지를 봅시다. 근데 탄소 12는 탄소 12만. 지금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탄소가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산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데 계속 같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데없이 유기화합물을 얘기하고 있죠. 탄소가 이제 뭐 유기물들이 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또 핵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제는 뭐 더 물어봐도 계속 같은 대답을 반복할 것 같아가지고 더 보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얘가 왜 바뀌게 되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량의 단위를 두고서 물리학자들하고 화학자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의 기준으로 원자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하고 화학자의 기준을 만들었을 때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리학자의 주기율표하고 화학자의 주기율표가 따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주기율표는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물리학 관점에서 주기율표, 얘는 화학자의 관점의 주기율표라고 돼버리니까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하려고 했더니 기존의 산소를 가지고서는 오차가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들을 놓고서 일일이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탄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후보들 원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원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탄소가 오차가 가장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 보면은 수소의 원자량이 1.008이에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율표에서 원자량을 나타낼 때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셋째 자리까지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탄소를 가지고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면은요, 오차가 물리학자의 주기율표와 화학자의 주기율표가 소수 넷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차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과학적 진실이고요. 챗GPT가 알려주지 않았던 거는 뭐냐면은 챗GPT는 지금 국제화학연맹, EUPAC, 국제순수 및 이론화학 어떤 협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화학협회뿐만이 아니라 물리학협회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를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다 같이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맥락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왜 탄소가 됐니? 산소에서 탄소로 바뀐 역사적 맥락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왜 탄소야를 얘기하려면은 이 동위원소들을 가지고 일일이 산수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엑셀을 해봤어요. 실제로 소수 넷째 자리에서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어떤 텍스트도 영문 자료가 됐든 국문 자료가 됐든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텍스트가 없으면 결국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결정이 된 어떤 내용이 논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60년대 그 논문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왜 그래서 산소에서 탄소로 바뀌었냐고 라고 물어볼 때 적어도 제가 검색할 수 있는 텍스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챗GPT도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공부를 못했을 거라고요. 챗GPT도 여러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검색을 대신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면은 챗GPT도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이게 배웠던 것 같은데, 야 옛날엔 처음 수소였는데 산소로 갔다가 탄소로 갔어 라는 거는 배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우리가 어떤 뭐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국제적 과학자들 사이 약속이 A에서 B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그게 우리가 A에 대해서 뭐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에서 천동설, 지동설. 이미 천동설이 가짜 과학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천동설의 주전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방식이 있었단다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갈릴레오 이전에도 돌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천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텍스트 상에서는 검색을 통해서 구글링을 통해든 네이버를 통해든 검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얘가 그냥 착각을 했다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얘가 관련된 것을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데이터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철저하게 도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자기가 검색하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이상의 어떤 깊은 지식을 원하게 된다면은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높고 서울대학교라든지 의대라든지 이러신다면은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챗GPT가 답변하는 내용은 사실상 대부분이 네이버는 모르겠지만 구글에는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을 뛰어넘는 학습 탐구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또 그때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기도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검색을 뛰어넘는 탐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이제 단계인 것이지, 챗GPT의 검색 자체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챗GPT에서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붙이면 이게 끝이다, 여러분이 학습한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학교에서는 그게 통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목표가 크고 좋은 대학을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은 그렇죠. 챗GPT는 이제 검색을 대신해주고 빨리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케이스, 한 달 전과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탐구 주제를 좀 선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러면 인문학 콘텐츠도 한번 그래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